예, 다음은 저희 이동욱 회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의사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총량적인 정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지역별 불균형이나 과별 불균형, 의사 인력의 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총량적인 정원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019년부터 인구 감소국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는 감소하는데 활동 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그래서 경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의사 한 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교육을 다 마치고 의대를 하고 또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펠로우 하고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의사 인력만 총량적으로 늘려서 된다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간호사 인력 문제를 했는데, 간호대도 많이 늘렸는데 간호 인력은 여전히 간호계 대표가 나와서 이제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과연 간호사들이 많이 또 배치하고 있는 곳이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뭐 심평원이라든지 진료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제 간호 면허증이 많이 가가 있다는 것이고, 사실 심평원에 있는 간호사가 사실 국가에서 어떤 의료의 수요에 대한 공급 정책으로 했는 측면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진출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의료 인력을 의료의 그 수요 때문에 공급 측면을 생각해서 간호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면허증을 따서 다른 분야로 자꾸 가버리는 것들은 조금 오히려 국가 정책적으로 그게 다른 좀 원래 의도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총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무슨 인구 1000명당 뭐 의사 숫자가 적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주로 내세우고 뭐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초기에 유럽의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완전히 공공의료가 다 무너지는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는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변수,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순한 어떤 숫자, 의사 한 사람이 그 나라 의사는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거기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른 거고, 의사 한 사람이 몇 명을 진료하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단순하게 그런 그 수치는 상당히 많은 복합적인 부분을 간과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이제 총량적인 부분을 자꾸 증가를 시키자고 했지만, 간호대도 총량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진료 현장의 간호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그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인력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별 불균형. 도시에는 의사들이 넘쳐나는데 도서 지역에 산간 지역에 뭐 지방에 의사들이 많이 부족한. 제가 뭐 지난번에 의사협회장 그 선거하면서 이제 지방을 돌아보니까 지방에 뭐 유명한 국립대도 졸업생들이 거의 서울로 다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의대만 졸업하고 나면 수련을 하는 단계부터 다 서울 수도권으로 다 가버리고 뭐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지방 의대는 뭐 전공의 이거 충원도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역별 불균형이나 과별 불균형, 우리가 필수 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부족 현상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제된 게 뭐 아산병원 같은 데서도 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의사들이 이제 빅5 병원도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별 불균형, 필수과 불균형 문제, 특히 뭐 일반 외과라든지 뭐 흉부외과라든지 이런 과의 기피과 문제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저희들은 토론만 하고 있고 기피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제가 이거를 비유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이 시골에 땅을 한 30년째 가지고 있는데 30년 전부터 판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팔고 있어요. 못 팔고 있는 이유가 자기는 그 땅을 10억에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10억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 땅값을 뭐 1억이나 2억으로 내렸다면 팔렸겠죠. 그러면 과연 부르는 게 값이냐 사는 게 값이냐, 저는 사는 게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피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자꾸 그냥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르면 할 거라는 거지만, 실제로 공공적인 측면에서 의료 인력을 공급하지만 의사 개개인들은 상당히 자기 개인의 인생, 개인의 이기적인 어떤 선택,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그걸 오히려 합리적인 거죠. 일을 적게 하고 편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수도권을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같은 현상인데, 이거를 뭐 의사라고만 해서 그걸 비난할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그런 부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임상적으로 환자가 뭐 바이탈이 흔들려서 몇 리터씩 때려 부어야 되는 환자를 10cc, 20cc 플루이드 주고 있으면 바이탈이 안 잡히는데 왜 안 잡히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주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과 의사를 일을 많이 하고 당직 쓰고 밤새우고 일은 고달픈데 월급은 인기과에 비해서 절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수과를 하겠냐는 거죠. 그럼 월급을 같이 받고 근무가 편하도록 국가정책적으로 맞춰주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에다가 아주 비시어스 사이클을 그려버리는데, 안 하니까 더 기피하게 되고, 더 기피하니까 있는 의사는 더 힘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많이 하면 일이 편해지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더 오히려 또 환경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뭐 흉부외과 개선 방안이다, 일반외과 개선 방안이다, 뭐 이런 걸 하면서 대학병원에 무슨 뭐 수술 수가만 올려요. 그래봤자 그 흉부외과 의사로서 살아가는 평생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반외과 의사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일반외과 의사가 실컷해서 흉부외과 의사가 피부 미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니까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를 하지 못하고 피부 미용 쪽으로 빠진다든지 1차 의료 쪽으로 빠지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의료 전달 체계, 의사 양성 체계 이런 부분 손보지 않고는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게 문제지, 실제로 시골에서 부족하고 기피과가 문제지, 넘치는 과는 박치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데 의대 정원을 뭘 할 거냐는, 지금도 넘치는데. 그런데 제 조카가 이제 원래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원래 이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해. 무슨 과를 하려면 재활의학과를 한다는. 그러니까 재활의학과 의사가 요양병원에 가면 메이저과 정말 밤새고 바이탈 잡는 과 의사보다 월급을 1.5에서 2배를 더 받아요. 그리고 당직도 안 쓰고. 그러면 재활의학까지 누가 메이저과를 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필수과를 기피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저한테 정책을 맡기면 월급을 똑같이 받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 한두 개, 그러니까 뭐 다 알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각 과가 가별 이기주의로 뭐 복지부에 국과장하고 사바사바 잘하면은 뭐 수가 몇 개 조정하고 제도 몇 개만 조절해버리면 그 과가 인기과가 돼요. 지금 인기과라는 게 뭐 영상의학과라든지 재활의학과라든지 그런 과가 제도 한두 개만 바꾸면은 인기과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고 탁상 공론, 사실 이런 토론회가 탁상 공론이 되는 거죠. 뭐 30년 동안 자기 땅값을 10억이라고 부르면서 아직도 못 팔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지역 불균형은 지역에 가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서로 가게끔.
그런데 그런 어떤 지점을 만들어야 이거 시장 경제로 생각해야 되는데 각 개인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가지고 국가적인 공공적인 부분으로 정책으로 해결하려니까 계속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정리하면 총량적인 부분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의사 인력의 의료 전달 체계상의 배치라든지 우리나라가 의료 전달 체계 한다고 맨날 토론해야지만 전문의가 80%인데 무슨 의료 전달 체계를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기피값 문제도 전혀 현실적으로는 제 가족이나 제 친척이 제 조카가 됐을 때 야 흉부외과 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아는 빅5의 흉부외과 스텝도 못 하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나이가 50, 60대가 밤에 수시로 콜 나와서 새벽 한두 시에 계속 불려나가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사명감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충분하게 팔리는 게 가격이다 하는 그거를 좀 명심을 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자꾸 부르는 게 가격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별 불균형이나 지역별 불균형이 현실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하는 개개인의 이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지. 그거 해결하면 1년 만에도 해결됩니다. 저보고 하라면 저는 진짜 1년 만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토론하시는 분들이 탁상 공론만 하고 전혀 제가 선택을 하려고 막상 현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사명감으로 필수과를 선택할 수는 없는 자기도 있는데 뭐 3, 40대 좀 골병은 들겠지만 나중에 5, 60대 돼서도 그런 거 계속 하라 그러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아시면서 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 정도 계속 같은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데 기피과 문제 해결은 기피과 하는 선생님이 같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같은 보상을 받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기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면 됩니다. 없애고 기피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제도를 만들어줘서 라이프도 똑같고 다만 분야가 다르게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농담 삼아서 마누라들끼리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 여기는 뭐 2배로 받고 의사가 같은 의사가 아닌 거예요. 월급이 의사들끼리 2배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의료 인력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총량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불균형의 문제인데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은 서로가 사바사바하는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셔서 뭐 제가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총량에 대해서는 활동의사 증가율이 높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족의 문제가 팩트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별로 지금 사정이 좋은 과들이 사정이 좋게 된 이유 뭐 아시다시피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 수가 정책이 조금 바뀌면 그 과에 대한 선호도와 그 과의 수익과 이것들이 확 변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기피과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문제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욱 선생님 먼저 말씀. 예,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이제 보건노조 여기 황홍원 사무국장님이 인구가 감소하면 의사도 감소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숫자는 의대 정원의 TO에 대한 TO로 조절되는 거지. 우리가 뭐 인구 집단의 1%가 뭐 의사다 그러면 의사도 줄지만 1%면 의사도 뭐 국민도 줄지만 의사도 준다 이게 말이 되지만 의대 정원은 정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의사 숫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도 이제 토론회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참석도 해보지만 분명히 오류가 있어. 건보 재정 뭐 건전화 문제나 건보 재정이 지금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공감이 있기 때문에 건보 재정 쪽으로 얘기하면 보건노조나 뭐 다른 직역이나 이런 데서 과다 환자의 어떤 의료 쇼핑, 과다 이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지적이 됩니다. 우리나라 또 과잉 진료 문제, 과다한 의료기관 이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희 의사들은
그는 환자한테 페널티를 줘야지 왜 자꾸 의사한테 삭감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의료 수요가 지금 너무 수요에 비해서 많은 진료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과다 진료라는 말이 성립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과잉 이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정부나 뭐 여러 가지 토론에서 상당히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고 과잉한 공급을 하고 그래서 너무 과잉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환자는 의사한테 이렇게 딸려가 가지고 너무 필요 없는 진료들이나 수술들을 많이 한다. 이런 또 얘기가 그럼 뭐 의사가 남아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신현호 변호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의사 인력이 증가를 시키려는 총량을 증가시키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의료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더 많은 의료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총량을 증가시켜서 그 수요를 맞춰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수요가 일어나는데 더 많은 의료 행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의료비가 증가는 안 하는 건지 관계가 없다는 건지 그 부분은 좀 논리적인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가 공급에 뭐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고 막 이랬는데 분배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근데 이제 분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전에 아산병원 뭐 이런 것도 과별 불균형의 문제죠. 과별 불균형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뭐 저한테 질문도 했습니다만은 아주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한두 개만 바꿔버리면 갑자기 인기가 비인기가 되는 그는 이제 간단한 문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필수과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별 불균형, 의료 전달 체계상의 불균형 문제와 지역별 불균형인데 이제 아까 전에 그 장성인 교수님이 이제 지역별 불균형이 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제일 처음에 이제 발표할 때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했는 문제인데 너무 우리 의사 위주로 통계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까봐 우리나라가 면적당 의사 숫자는 OECD 최고 수준이잖아요. 국가 면적당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면적당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면적당 의사 숫자는 OECD 최고 수준이고 사실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뭐 우리 해외 교포들이 우리나라 와서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용하는 게 너무 편하고 너무 접근성이 좋다는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아주 이해되기 쉽게 울릉도에 종합병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의대 정원을 해가지고 그럼 울릉도에 있는 사람은 뭐 뇌수술이나 심장수술을 가려면 울릉도에서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거의 일일 생활권이라서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다 아시다시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환자들도 양질의 진료를 원하기 때문에 아프면은 빅5 병원으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뭐 전라도가 됐든 경상도가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또 자꾸 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시장 경제에 따라서 저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측면이 있는데 접근성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아무리 취약지라도 뭐 경북의 취약지다 대구에 그 자동차로 몇 분 걸립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읍면 아주 그곳에 종합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죠. 그곳에 과연 그런 시설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접근성이 상당히 가깝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해서 취약지라는 게 과연 그 의미상으로 취약지냐 울릉도에 종합병원 짓자는 그런 비슷한 황당한 논리일 수가 있는데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차라리 울릉도에 헬기를 배치를 하면 뭐 30분이면 대구의 대학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게 발상의 전환이 맞는 거지 울릉도에 종합병원을 자꾸 짓자는 식으로 어떻게 그곳에 의사를 배치할 것이냐의 논의가 돼줘서는 곤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과연
취약지를 자꾸 취약지에 의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곳에 접근성이나 어떤 다른 또 헬기를 배치하든 신속한 무슨 운송 수단을 배치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지. 의사 인건비를 뭐 4억 5억 올리는 방향으로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서 해결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총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분배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총량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려면 우리나라 건보 재정의 파탄 문제나 지금도 저수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답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준비해 주신 오영호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5분의 토론자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이희영 단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저희가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40분까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7분, 30분이라고 하면 70분 정도의 그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발제를 한 분께 부탁드리고 5분의 토론을 좀 길게 듣고 또 토론자들끼리 진짜 토론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했습니다. 여러 번 발표 순서, 그러니까 토론 순서가 갈 거니까 첫 번 그 순서에서는 그 이제 좀 가장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 사고가 나기 직전 정도까지의 논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제는 그 의사 인력 중심으로 좀 얘기가 됐는데 그 간호 인력 쪽도 굉장히 문제 많아서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주제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그 지금 보건의료 인력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 3가지 정도의 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급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수급이 부족하다, 뭐 남는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아까 오영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이제 추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엊그제 발표된 건강보험 그 재정에 의하면 작년 지출이 95조, 이제 건강보험 100조 시대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균형 문제입니다. 불균형은 크게 이제 지역 불균형, 그 다음에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불균형들이 있는데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역 불균형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역 불균형이 과연 뭐 보건의료만의 문제냐? 모든 분야에서 뭐 교육이고 문화고 경제고 모두 지역 불균형이 있는데 보건의료만의 불균형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극복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근무 환경과 처우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생산성 시나리오도 좀 보여주셨는데 사실 간호 인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근무 환경 및 처우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좀 나왔지만 사실 막 빠르게 변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도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의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수급과 그 불균형과 근무 환경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떤 정책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사실 시행 중인 정책이 꽤나 많아요. 꽤나 많은데 그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도입만 된 것도 많고 또 시행을 하려고 논의 중인데 아주 길게 지금 논의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격렬하게 이제 뭐 찬반이 오가는 그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토론을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5분의 토론자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을 이 카메라상 이렇게 좌우로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보니까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이게 다 왔다 갔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김원일 선생님이 간호 인력이 앞에 얘기가 많이 안 나와서 그 얘기 해주시면서 첫 번째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간호 인력 얘기를 좀 드리면
결론적으로 드리면 간호 인력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좀 잘못된 오해가 좀 있었던 게 간호 인력의 50%가 유휴 간호사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건 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50%인 거죠. 여긴 교수 빠졌고 뭐 10,000명에 이르는 보건교사 빠지고 공무원 빠지고 뭐 공단 심평원에 계신 간호사분들 다 빠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장 가입자 75%고 간호사 면허자 중에서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 8.5% 합치면 한 16% 정도가 피부양자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간호사 수급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문제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입원 일수가 2배 이상이잖아요. 뭐 이건 그냥 단적으로 의료 이용량은 높은데 인력은 적은. 그러니까 업무량이 과도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OECD 평균에 비해서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지금 상향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늘렸죠. 의사가 3,058명, 2006년부터 지금까지 3,058명인데 간호대는 11,147명이 지금 정원에 포함해서 26,400명입니다. 정원이 이 정도까지 늘렸죠. 의대를 안 열린 것과 아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그런 거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수급 현황은 전반적으로 불균형인데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간호 쪽은 수급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게 양성이에요.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 있는데 수도권의 입학 정원이 아까 교육 불균형이라고 하셨는데 간호대학은 정반대입니다. 간호대학은 18%만 수도권에서 양성하고 82%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양성합니다. 즉 간호사 양성에 대한 고려 전혀 없이 배정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임상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이 정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뭐 다른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간호 인력 관련된 토론에서 계속 나왔던 유인력 문제를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불균형의 형태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신현호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현호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오영호 박사님께서 이 통계를 제시를 했는데 이런 통계가 아마 수십 년 동안 여러 통계가 나왔어요. 제가 90년대 중반쯤에 보건학을 배웠더니 그때도 숫자가 많다. 앞으로 난리 날 거라고 얘기를 통계가 지금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를 봤더니 의사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 전제 조건을 봤더니 배출된 의사 100%가 평균 여명까지 전부 다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사 숫자를 추계를 한 논문을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그 교수한테 개인적으로 친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조건하에서 좀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발제자께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거다. 이런 전제를 까셨는데 그 근거가 뭔지 하고 그럼 국민 1인당 얼마나 더 부담을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로스쿨 도입을 할 때 변호사 숫자 늘어나면은 소송 망국론 소리 나오고 국민들이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변호사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요. 이 숫자가 우리 때보다 약 14배 정도가 1년에 한 번씩 나온 적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너무 단순 수치화 했고 뭐 외국과 비교를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지역별, 전공별, 근무별
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통계적인 나열이 개인적으로는 별로 큰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현실적으로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 자체가 신뢰를 하고 서로 비판을 하면 안 되는데 의료계가 과연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뭐 못 도와줘서 이렇게 그 안타까움을 나타나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직이 이렇게 서로 그 연결이 안 되고 협진이 안 될 때는 그 조직 발전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보면은 이 건강보험에 대한 진료비 심사 건수가 15억 6,500만 건 정도 돼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진료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런 거에 대한 고려, 또 이게 통계적인 수치지만 한두 명밖에 없는 시골 도서 몇 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의료 인력 수급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지 이건 굉장히 의문입니다. 앞으로 이 의료 인력은 다른 학문과 똑같이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 수요가 많으면은 과늘리고 수요 없으면은 요새 문사철 없애듯이 없애는 그런 시장 경제 원리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전제 자체가 이게 임상 중심으로 오늘도 통계를 쭉 분석을 하셨던데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급속히 발전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고급 인력을 대량 양성했기 때문입니다. 뭐 화학이나 섬유, 기계, 전기, 전자 같은 것 집중 육성해서 오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의료인이라는 그 고급 인력도 그 사실은 대량 양성을 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4항에 보면은 의료 인력을 늘릴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사실 이 규정만 없애면 교육부 장관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뭐 좀 기간이 있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과거에 우리가 군 법무관 제도입니다. 사법시험을 300명을 뽑으니까 장기 복무 장교가 없을 때 군 법무관을 따로 뽑아서 10년 동안 군 법무관에서 재판 업무에 종사하면 변호사 자격을 줘서 내보냈어요.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공공의료 부분은 한시적, 예를 들어 10년이 10년, 또 한직적, 교도소 근무, 군대 근무, 경찰 근무 같이 한직적인, 또 지역적으로도 강원도 근무, 전라도 근무, 이 경상도 근무 저는 한지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공의료 의사를 국가 수요에 맞도록 그 따로 양성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원화라는 표현을 마지막에 쓰셨는데 이제 정원 자체는 시장 경제에 맡기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필요한 건 제도를 따로 만들고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임상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기초 분야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장성인 선생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연세대 예방의학교실의 장성인입니다. 의사 인력과 관련한 아니면 또 이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과 관련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정말 그 더 현실에 직면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왜 때문이냐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은 진단이 있겠죠. 뭐 이게 단순한 하나의 이유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제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구조도 빨리 고령화되고 경제 성장도 또 빨리 되고 또 거기다 더해서 의료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또 빨리 발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또 높아지는 경제 수준과 기대 수준에 따라서 의료를 이용하길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궁극적인 원인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포커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아마 그 의사 인력, 의료 인력의 그 부족에서 기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결핍 상태인 필수 의료 여기에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의료가 요즘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모든 의료가 다 필수적이죠. 필수 의료죠. 사람이 아프면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결핍이 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문제화되고 있고 그 결핍이 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인력적인 문제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 돼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의사 인력을 이제 논의할 때 해결해야 될 문제의 목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 공급 계산은 사실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오영호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 방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효한 방법을 통해서 인력에 대한 그 예측을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방향성에 맞춰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또 그게 또 우리가 그것에만 맞춰야 되는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많은 이 시나리오에 따른 그 베리에이션이 크고 이 민감도에 따른 어떤 조건에 따른 또 이제 변화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인 이런 상황을 인식하는 수준으로 활용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의료 인력, 의사 인력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 더 포커싱을 많이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공공의대라던가 아니면은 뭐 또 공공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말이 됐지만 사실 그 전부터도 의사 인력을 이제 더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증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죠. 특히 이제 증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의대를 이제 뭐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증원시키려고 하는 그 인력 수준을 우리가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문제가 되는 거기를 해결시키는 곳으로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게 같이 얘기가 좀 됐었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적진 않았을까 그때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증원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목적적인 어떤 이런 정책으로 이제 들렸다는 거죠. 좀 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정책으로서 제시가 되는 것처럼 보이려면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그 의사들이 그냥 흘러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분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만큼 분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같은 비중으로 이제 보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계획을 보면은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뭐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뭐 지자체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분배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가도록 앞으로 하겠다라는 수준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신뢰하는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에서는 분배 정책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배 정책이 먼저고 분배는 강제적인 정책은 조금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공공 인력이 됐든 또 공무원이 됐든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제 자유 국민이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겠죠.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직업을 공무원인 간호사나 공무원인 의사라고 공무원의 어떤 그 높은 그
국가에 대한 그 애국심으로 그것을 감내하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또 공공병원 지역 의료원의 의료진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또 이게 좀 불형평적인 어떤 그 대우를 때문에 많이 실제 그곳에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탈을 하고 이게 다른 인력으로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현상도 문제로 이제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그거는 사실 극히 당연한 거죠.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선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론 군인에 대한 부분은 좀 예외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인력이라서가 아니라 군인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의무 때문에 강제적인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군의관에 대한 부분 내지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작은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유도가 되는 그런 방법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 거냐? 물론 이제 돈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돈을 또 많이 주고 아니면 뭐 수가를 좋게 하거나 특정 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방법들을 아예 안 썼던 건 아닙니다. 아예 안 썼던 건 아닌데 잘 해결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돈 얘기를 하면은 주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방의료원의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뭐 연봉을 3억, 5억씩 주는데도 주기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지는 의사들이 굉장히 행태가 불량하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들어가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3억, 5억이 4억, 6억이 되고 5억, 7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라고 하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건 물론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임금은 자기의 이제 생활 자금을 모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돈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돈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수입 수준이 올라갈수록 한계 효용이 이게 작아지는 거죠. 추가되는 100만 원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는 것과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받는 게 다른 그런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돈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내지는 돈으로만 그런 부분을 이제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오히려 이 비용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조금 뒤로 밀고 다른 대우를 해줄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문화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구조적이 됐든 내지는 법적인 어떤 보호가 됐든 조금 더 그런 방법이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자격이 필요한 기관을 인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족하고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 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과들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인력과 기관이 매칭이 될 때 그 기관과 인력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형식 그게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문화적인 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특히 개인에게 개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직접 의료 인력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여기서 관리한다는 건 규제하는 통제하는 관리가 아니라 좀 그 사람들이 더 대우받을 수 있는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좀 만들어지는 형태로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공급을 뭐 앞서 이동욱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인력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일 수 있고 또 반면에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 이용에 대한 부분은 노인 인구에서 가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의료의 공급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말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제가 논리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공급을 고민을 한다면 공급에 대한 증가를 특히 고민을 한다면은 그 공급된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25에서 30살 정도 이제 의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뭐
여명까지 활동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한 뭐 연구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지금 특히 건강 수명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일반적인 그 퇴직 시점보다는 더 늦게까지 그 의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을 증원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원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까지 좀 마련을 하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로 나눈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증원을 하더라도 증원한 인력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10년이 걸립니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력이 될 때까지. 그럼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10년 동안에도 지금의 문제가 점점 악화될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배적인 정책을 만들고 그 분배적인 정책이 분명히 증원하는 인력들이 좀 더 갈 수 있는 현실적인 앞길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증원되는 인력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증원을 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증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늘려서 그것들을 밀어붙여서 넘쳐 흘러서 가게 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마 할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원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점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결핍되어 있는 필수 의료 분야가 지금이랑 똑같을 것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그땐 또 다른 분야의 의료적인 측면 내지는 공공적인 측면이 부족한다면 그쪽 분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더 유연한 구조의 증원된 인력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계획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이동욱 회장님 자꾸 성함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노인 인구도 구조적으로 한 40%, 45%까지 찍고서 이제 다시 이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오래 후의 일이지만.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감소할 때도 증가해 있는 의사인력이 있을 거고 그분들이 그럼 그때 연구나 다른 쪽으로 틀면 되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이미 임상을 하고 20, 30년 이상 임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 세 번째 시기에 이런 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이냐 하는 계획까지도 물론 너무 오랜 시간 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겠지만 성의를 보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때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서는 이제 자원을 잘 활용하고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부족한 수요 때문에 그 프로바이더 인듀스드 디맨드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준비, 단기, 중기, 장기적인 준비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지금의 문제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분배를 같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정책의 디테일이나 추진은 공급은 너무 빨리 막 진행이 되고 분배에 대한 얘기들은 좀 추상적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로 준비를 해놔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우원 쌤 토론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세 가지 의제랑 공공의료 확충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의사 인력 증원이고요. 이거는 3058 뛰어넘기라고 저희가 좀 명명 지었고, 그리고 간호사 인력 문제 질적 전환, 환자 비율 대비한 레이쇼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 외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력 실태 조사를 통한 인력 기준을 좀 마련하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70개 중진료권 중 미지정 28개 공공의료 확충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공공병원의 공익 적자 해소 및 일상 회복 지원 강화,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방비 부담 완화, 이렇게 해서 보건의료 인력 세 가지와 공공의료 확충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포럼의 첫 번째로 의사 인력이 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발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호사 인력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간협에서 정책자문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끊임없이 좀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의사 인력에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의사 인력 부족은 뭐 지역별로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의료별 불균형이 해가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고 필수 의료 제공이 기본적인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휴진하는 진료 과목이 좀 속출하고 있고 지역의 대형 국사립대 병원마저 의사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 인력은 지역의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서의 핵심 요소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의료 자원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의 균형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 체계 내에서 같은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치료 가능 사망률이 3배까지 차이 나는 이런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과 균형 배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것이 없게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3058 이게 이제 한국 의료와 국민 건강에 있어서 통합의 숫자인데 17년째 동결된 의대의 정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돌파하지 못하면 저희는 의료의 미래가 좀 많이 어둡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역 격차 해소도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몇 분이 말씀하실 때 이제 인구 감소 얘기하셨는데 의료 인력도 감소합니다. 뭐 국민들이 뭐 의료 인력은 뭐 슈퍼맨처럼 계속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구조를 어떻게 깰 거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7월 24일 날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도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좀 많이 줬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전국에 이제 99개 병원의 실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조 산하에 의사 부족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는 좀 참담했고요. 저희가 경기 지역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전문의는 정원 대비 현원이 한 20%에서 30% 정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딱 한 군데가 정원과 현원을 다 채운 데가 있었는데 전공의가 여기는 또 20%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이 실질적으로 총량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이 고통과 피해는 이제 국민들에게 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병원 사업장 중심이기 때문에 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 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 이유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뭐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 때문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의사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가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억 3천으로 간호사의 5배, 간호조무사의 8.4배로 OECD 국가 중에서 의사와 의사 외 직원들의 격차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날 국회에서 직종협회랑 토론회를 했을 때 한 임상병 의사는 의사랑 임금이 12.5배가 차이 난다고 한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에는 의사 부족 현상이 지역별로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불법 의료가 좀 많이 있다. 저희가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있어서 지역별 의료 공백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의료 사고 등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현장은 의사를 대신해서 소위 PA 간호사들, 그래서 PA 간호사가 불법 진료와 대리 처방이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의사 부족 문제가 고스란히 다른 직종의 의료 인력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총량이 부족하다는 걸 저희 말씀드리고 있고요. 간호사 등도 법적인 보호조차 없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다가 사고를 떠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또한 장시간 고강도 업무에 시달려서 소진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병원은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환자는 멀리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사 쏠림 현상은 저희가 몇 군데 토론회나 지역에서 조사를 했지만 수도권 쏠림이 아니라 의사는 서울 쏠림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성남시 의료원의 의사 수급 부족 문제로 위탁까지 하겠다.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고액의 의사들을 구하려고 하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담보하기 힘들어서 공공병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성남의료원을 위탁하겠다라는 신상진 시장의 추진 계획까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17년째 동결된 3,058명의 의대 정원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직종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좀 정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정리할 수 있는 토론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또 정책 제안도 하셨고 또 저도 그 실태조사 보고서 풀 보고서를 다 읽어봤는데 되게 현장 상황들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증원 플러스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뭐 직종별 업무 범위 그리고 불균형 해소 방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력하고 조금 떨어졌지만 그걸 위한 이제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건의료 노조가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5분이라서 25분이 남았는데 역시 생각보다 토론 분들이 조금 길어져서 제 생각은 한 두세 번은 왔다 갔다 좀 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오영훈 선생님도 답변하고 싶으신 게 있을 거고 토론자들끼리 좀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토론 들으면서 하나씩만 한 분한테 하나씩만 좀 문제 제기 이거에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서로 질문하실 때 이걸 좀 참고하시라고 하나씩만 좀 말씀드립니다. 김원일 선생님이 이제 아마 한 번 더 얘기하시려고 이제 문제 정리만 해주시고 해결책에 대한 얘기도 해주실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가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그게 궁금했고요. 신현호 선생님한테는 이원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도 이제 공공 쪽에 필요한 의사가 그러니까 법무관 같은 경우는 조금 강제성이 있지만 이 공공의료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고 직종별로도 필요한데 그게 좀 가능할까? 이런 좀 궁금함이 들었고요. 이동욱 선생님한테는 이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의제 문제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이제 정치적인 부분밖에 없는 것인가, 의지를 갖는 게 필요한가 이런 게 궁금했고요. 장성희 선생님한테는 이게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연봉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단기 대책 중에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필요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드는 생각은 이게 이제 이미 여건을 잘 해서 사람을 구하는 건 이미 시기가 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비셔스 사이클이 악순환이 진행돼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거기에 나 혼자 있으면 그 조건이 이제 좋은 게 아닌 상황이 되는 게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조금 도움이 됐는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과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외상센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한 외상센터가 아주 장기적인,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인력 부족 문제를 겪다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받고 인력 문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좀 좋아지니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에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전국에 그건 한 곳입니다. 근데 이런 게 다른 데서도 가능할까? 이런 게 궁금했고요. 황은관 선생님한테는 이제 이 그러니까 증언이냐 배분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참 어려운 게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정신과가 전문의 수가 적은 부족하다고 현재 이제 되는 과가 아닌데 필수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꽤나 인기가 좋은 과인데 정신과가 이제 수가 체계가 바뀌면서 개원이 급격히 늘었고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서도 병원급 정신과가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매우 어려워져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반복된다면 이게 참 분배 정책이 아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안 되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원하시는 분 손들어서 했을 때 일단 김원일 선생님 얘기 좀. 토론을 이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처음에 좀 여러 번 도른다 그래서 짧게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셔서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간호사 문제에서 이제 처우 개선 문제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아까 우리 신은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대 정원이 이제 시장 논리를 적용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간호사 처우 문제를 보면 시장 논리가 적용이 안 돼요. 공급이 부족한데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남아도는 소위 말해서 대기 간호사가 줄 서 있는데 거기가 가장 가격이 높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게 국가가 개입을 잘못해서 그래요. 수많은 대체제 사실 심지어 간병인 보호자한테까지 다
간호 서비스를 대체시켜 버렸죠. 근데 남들은 그런 불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이고 간호사가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수방관해 왔고, 최근에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 서비스라는 걸로 좀 정착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우 개선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급속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의사, 간호사가 다 지역에 부족한데, 지방에 부족한데 병상은 남아 돌아가요. 장비도 남아 돌아가고, 돈을 어떻게 주냐 국가가. 그러니까 사실 돈 되는 쪽만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이 안 서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 규모가 작은 병원들 별로 역할도 못 합니다. 그런 병원들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처우 개선 문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병상 정책과 그 의료 인력의 좀 균등한 그 배분 정책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처우 개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년 동안 임상 간호사만 8만 5천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느는 동안에 아까 잠깐 PA 얘기 나왔는데 PA가 거의 절반 이상 는 것 같아요. 몇만 명 수준입니다. 의사 일 대신하다가 간호사가 자기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의사가 남는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금 봐보세요. 농어촌 1890개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의사일 일부 대신하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휴일하고 공휴일 의사일 대신합니다. 그렇게 법으로 다 정해놓은 거 다 했어. 심지어 병원에서도 대신하게. 그런데 의사가 남는다고요? 제가 볼 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장성인 교수님 얘기하셨던 공급만 얘기하고 배치, 저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지역의사들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얘기했는데 그걸 왜 얘기 안 했어요? 충분히 얘기했죠. 공급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국가가 300명, 저는 300명이라서 기가 막히긴 했지만 300명 국가가 돈 들여서 양성하겠대요. 국가 돈 2,650만 원 줘서. 그리고 어디에 배치할 건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무시하고 진료 거부하고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그냥 방치했죠.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산병원에서 400건의 궤도 수술이 있었는데, 근데 두 분이 계셨고 한 분이 해외여행 가셨고 한 분이 국내여행 가셨죠. 저는 해외여행 가고 국내여행 가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당연히 가셔야죠. 저는 아산병원이 문제라고 봐요. 왜 근데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상황이 발생될 매일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확보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산병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의사와 같이 의사 업무 누가 대체 죽어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합니다. 병원장과 의사가 시켜서 PA를 하는데 의역과 전공의가 고발해서 지금 불법이 되고 있는 PA 문제.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시키기는 시키고 불법은 불법이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사실 의사가 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지불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건강보험 100조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100조 산정할 때, 지급되는 산정할 때 그게 과연 그 정말로 정당한 의료 인력이 자기 업무에 맞게 하는 것으로 전제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가? 이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좀 고려한다면 의사는 충분히 늘려져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의대 중에서 40명밖에 안 돼서 도대체 규모의 경제도 안 돼요. 그런 곳이 10몇 군데나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의대 정원 하나도 안 늘리고 있죠. 충분히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간호대는 서울대는 100명이면 지방에 그 소위 말해서 부속병원도 없는데 300명, 400명이에요. 이딴 식의 정책들을 하다 보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 정책을 보면 얼마나 국가가 편파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지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 선생님. 아마 의료계 쪽에서는 요새 공급보다는 분배 쪽으로 전략을 바꾸신 것 같은데, 우리가 30평짜리 가정주택은 소공만 뚫어도 수돗물 공급이 돼요. 근데 농사를 지려면은 대공을 뚫어야 수돗물 공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공을 가지고 조금 공급할 거냐 더 공급할 거냐 모르겠지만은 공급 자체가 소공에서 쫄쫄 나오는 물을 가지고 지금 저 넓은 들판에 모내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데 공급에 대한 그 고려 없이 분배를 하겠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자꾸 이제 정원 문제를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둬서 이러는데 저는 의료든 우리 변호사든 왜 이게 정원 통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전 국민이 다 운전면허 가지고들 있잖아요. 그게 국가의 부예요.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의사면허 많이들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국가의 부고요. 변호사들 요새 많이 늘어나니까 경찰, 뭐 일반 공무원들 많이들 가서 우리나라 수사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의사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건보재정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강제지정제 없애고 이미 계약제로 가면 뭐 숫자 늘어나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나는 건보 환자 안 받겠다. 그냥 일반 환자 받아서 내 수익 올리겠다면 그리 또 가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의사들 숫자 늘어나면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도 의사가 가서 교사 노릇을 충분히 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국가의 부 아니겠어요?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그거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에서 다 하고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의관은 방위의대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고 경찰병원은 경찰의대 만들고 지방자치의료원은 지방자치의대 만들어서 시장경제 맞춰서 공급하면 돼요. 지금도 연천의료원에 의사들 아마 3분의 2가 공보의들이 가서 근무들 하고들 있어요. 강제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치의대 나온 그 의사들 보내서 원하는 공부하고 만약 거기서 자치의대를 뽑았는데 아이고 나 그렇게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뭐 그냥 없어질 거고요. 또 의사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뭐 각 대학마다 한 10,000명, 20,000명을 뽑았는데 그게 취직이 안 되고 직업이 안 되면 문사칠 통폐합하듯이 그 학교에서 저절로 없앨 거거든요. 그렇게 시장경제 원리에 가면은 이건 충분히 이원하든 뭐 아니면 단원하든 일단 공급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전에 자꾸 분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가평 같은 데는 의료원도 없어요. 가평에 저 목동 같은 데 가면 38선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사람도 살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가요. 근데 의사들이 안 간다 그러면은 간호사들한테 가정간호센터 거기 독립하게 개원시켜서 조산사들이 과거에 그 아기 봤는데 하듯이 간호사로 하여금 가서 환자 직접 치료하게 하고 거기에 피드백해서 병원 의사 자문받아서 하고 또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도 물리치료사들 개업시켜서 찾아가서 집에서 누워 계신 분들 물리치료 해주고 이러면 얼마든지 현재 단계에서도 의사 없이 분배 구조 지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장악을 하고 직접 왕진은 안 가면서 내원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입원 치료들 받게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말기 환자들, 호스피스 환자들도 집에서 가족들 손잡고 죽고 싶은데 병원 가가지고 쓸쓸하게 혼자 죽는 이런 그 비참한 상태들이 있는데 호스피스 환자들도 집에 있을 때 호스피스 의사들이 직접 가가지고 케어를 해주든지 본인이 못 가면은 간호사를 시켜서 케어시키면은 자연수명 다 할 때까지 가족들 옆에서 자기 자는 집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단계도 의사 숫자 안 늘려도 간호사만 개업을 하게 하거나 물리치료사 개업을 하게 하면 분배구조 충분히 우리나라 그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차단하고 공급도 안 하면서 그거 남이 하는 것도 못하게 하니까 이 보건의료 질이 떨어지고 국민들은 계속 이렇게 그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하는 이런 그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영호 선생님한테 발언 기를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아까 우리 신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의사 증가가 하게 되면 의료비가 증가하는데 근거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의료의 특성상 의료 서비스라는 게 일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료의 특성상 공급이 과잉되면은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의료가 증가하고 의료비가 증가한다,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적정 수급이, 그런 측면에서 적정 수급이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적정 수급이냐 아니란 얘기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시장 경쟁 원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의료의 특성상 이게 시장 경쟁 원리에서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총량적인 수급 불균형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지를 포함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또 전문 과목 간 불균형 문제,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순하게 입학 정원은 당연히 확대를 해야죠. 확대를 하는 건 좋은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료 취약 지역 문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외국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취약지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의료의 특성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선후진국 막론 선진국 후진국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의료 취약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카나다, 호주, 네덜란드, 일본, 제가 파악하는 국가에도 그렇고요. 많은 국가에서 이런 의료 취약 지역 문제는 시장 경쟁 원리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마다 의사를 3,000명 이상씩 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의사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지수가 우리 악화됐습니다. 전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학 정원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학 정원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의료 취약 지역 문제라든지 공공병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의료 취약계와 의과대학을 설립을 해서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해야 되죠.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것도 미국도 호주, 카나다, 일본 다 시장 경쟁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 경쟁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의료 취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나서가지고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그동안 의료 취약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라든지, 또 취약 지역에 가산 수가를 지원한다든지, 또 취약 지역에 있는 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해왔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가 직접 의과대학을, 그게 시골 의과대학이든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골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그렇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졸업 후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떤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동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이제 면적당 의사 수가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기준은 사실은 옛날에 의사들이 왕진하는 시대는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은 의사가 왕진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환자가 직접 의사를 방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면적당 의사 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별 인구당 의사 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 단위로 의과대학이나 병원을 설립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시군구 단위로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이나 자원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보셨듯이 필수 전문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필수 전문 과목에서
필수 전문 과목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그 통계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통계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총량적인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을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느 취약 지역 문제라든지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맞춤형 목표 중심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의료 취약지에 교통수단이 발달돼 가지고 그 충분히 인접 도시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필수적인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그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헬기를 타고 이까지 간다면 그거 어떻게 헬기를 부를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런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의료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급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정사님한테 한 번 더 기회 못 드려서 죄송하고 김원희 선생님 말씀하실 거 더 많은데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멘트는 마지막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해결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아산병원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큰 일이 터지면 해결의 속도가 빨라질까요?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논의가 거의 10년, 20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발 사고가 터지기 전에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이 토론 준비했던 이유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광역 단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 안에서라도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